진성그룹의 꼭대기층,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지고 앉은 남자, 강지훈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진성그룹의 최연소 CEO였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그룹의 미래만이 아니었다. 지독한 위임장 대결이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그의 고모인 강희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인물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지훈을 압박하고 있었다. 지훈아, 이 사회가 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우려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태양그룹과의 합병건은 네가 아니라 이 고모가 마무리하는 게 좋겠구나. 강지훈은 대답 대신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분노가 들끓었다. 태양그룹의 윤 회장, 그리고 그의 딸이자 지훈의 약혼 여인 윤채리. 그들은 진성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강희정과 손을 잡았다. 이 정략 결혼은 저전부터 진성을 올가매기 위한 덫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버티고 있었다. 고모님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저를 신임했습니다. 태양그룹과의 문제는 제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냉기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강희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비서실장인 민 실장이 따라붙으며 내일 일정을 보고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태양그룹의 재무제표와 강희정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윤채리의 가식적인 미소뿐이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었다. 윤채리 씨에게서 연락 왔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 실장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취소해. 당분간 만날 시간 없다고 전해. 그는 자신의 약혼 사실을 잊고 싶은 듯 말했다. 아니, 그는 정말로 잊고 있었다. 그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지훈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목적지 없이 차를 몰았다. 이런 날이면 그는 가끔씩 도심을 벗어나 무작정 달리곤 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머리를 식혀주길 바라면서 한참을 달렸을까. 차는 어느새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조금은 낡은 상가들이 늘어선 거리에 접어들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사람들은 모두 종종 걸음으로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길모퉁이의 작은 꽃가게. 아니, 가게라기보다는 거의 노점에 가까운 작은 수레였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비닐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필사적으로 꽃을 지키고 있었다. 거센 바람에 천막이 날아가려 하자 여자는 작은 몸으로 그것을 붙잡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바람이 천막을 찢고 들어와 여린 꼬집들을 무자비하게 흩날렸다. 여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차 안에서도 느껴졌다. 지훈은 차를 세웠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원래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했고 각자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차에서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자는 결국 천막을 놓쳤다. 비바람이 그대로 꽃수레를 덮쳤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여자는 잠시 망연자실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이제 곧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이 절망에 반응하는 방식이니까. 그는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키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여자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꽃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흙탕물이 묻은 장미, 꺾여버린 백합. 그녀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다시 수레에 담았다. 그 모습은 처절하기보다 오히려 경건해 보였다. 지훈의 손이 키에서 멎었다. 그때였다. 여자가 흙탕물 속에서 아직 꺾이지 않은 노란색 프리지어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절망적인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맑고 순수한 미소였다. 그 미소는 마치 이 비바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빗줄기 같았다. 지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미소를 보았다. 비즈니스를 위한 계산된 미소, 탐욕에 찬 아첨의 미소, 그리고 윤체리의 차가운 인형 같은 미소까지. 하지만 이런 미소는 처음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피어나는 저 미소는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 미소는 그가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따뜻함, 희망, 혹은 순수함.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검은색 최고급 우산이 펼쳐지며 빗줄기를 막았지만 그는 이미 어깨가 젖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다. 발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 꽃들, 전부 얼마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여자는 당황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값비싼 슈트와 고급스러운 우산은 이 낡은 거리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네, 하지만 꽃들이 다 망가져서.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다. 괜찮습니다. 전부 사겠습니다. 지우는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그녀의 젖은 손에 쥐어주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 많이는 꽃이 다 상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꽃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고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는 망가진 꽃수레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여자를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다. 아까의 그 미소는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지훈의 망막에 깊게 새겨졌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것은 CEO 강지훈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는 명함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한 장 꺼냈다. 진성그룹 CEO 강지훈. 그는 명함을 여자에게 내밀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주소로 오십시오. 비서실로 찾아오면 됩니다. 여자는 멍하니 그와 명함을 번갈아 보았다. 네, 비서실이요? 제가 왜 당신을 내 비서로 채용하겠습니다. 지우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다. 이것은 완벽한 충동이었다. 계획에도 없었고 이성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 그녀의 미소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줄 무언가가. 늦지 마십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채 올라탄 지우는 백미러로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명함이 들려 있었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꽃 파는 여자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너무 절박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는 윤체리와의 약혼을 떠올렸다. 그 차가운 얼굴, 그리고 방금 전 여자의 미소를 떠올렸다. 따뜻한 빛.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오늘 밤 처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약혼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는 모든 것을 단 한순간 그 미소 때문에 잊어버렸다. 오서연은 빗물이 마른 구두를 애써 감추며 진성그룹 타워의 로비에 들어섰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로비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고 거대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비췄고 값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빳빳한 명함을 꽉 쥐었다. 강지훈, 그 차가운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아니, 와도 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꽃수레는 망가졌고 어젯밤 그 남자가 쥐어준 수표는 당장의 빚을 갚고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다. 이것이 동아줄인지 썩은 거미줄인지는 몰라도 일단 잡아야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고층, 비서실. 비서실의 문이 열리자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그곳에서 가장 완벽해 보이는 한 여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무슨 일로 오셨죠? 이곳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그녀는 민지원이었다. 강지훈의 수석비서이자 이 뱀의 소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어제 강지훈 대표님께서 오늘 9시까지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민 실장은 명함을 받아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다. 대표님이 직접 이 볼품없는 여자를 대표님께서 직접요? 면접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데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민 실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한 블라우스, 몇 번이나 다림질한 흔적이 역력한 정장 바지. 이 빌딩의 청소부보다도 못한 차림새였다. 서연이 입을 열려던 순간 안쪽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젯밤의 젖은 모습과는 달리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아주 잠깐 어젯밤 자신의 충동적인 결정을 후회하는 듯한 미세한 동요가 그의 눈에 스쳤다. 민 실장이 즉시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대표님, 이분께서 대표님께서 오라고 하셨다는데. 지훈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부른 거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설명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내 개인 비서로 일할 겁니다. 민 실장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 한마디에 비서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민 실장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개인 비서, 그것도 자신의 권한을 거치지 않고 저런 여자가.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민 실장은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감히 무슨 짓을 해서 대표님을 홀렸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자, 따라와요. 민 실장은 서연을 가장 구석진 복사기 옆에 임시 책상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사실상 창고나 다름없는 자리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산더미 같은 서류를 던져주었다. 대표님의 개인 비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요. 그리고 커피. 대표님은 블랙으로 아주 진하게. 그녀는 서연에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 아니 잡무부터 떠넘겼다. 다른 비서들은 노골적으로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이 하룻밤의 유흥 상대로 보였다가 운 좋게 발탁된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로 보였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과 모욕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 실장이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마시는지, 다른 비서들이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사무실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비에 젖은 프리지어를 떠올렸다. 살아남아야 했다. 서효연은 완벽하게 커피를 타서 지훈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훈은 서류에 코를 박고 있었다. 서연이 커피를 내려놓는 소리에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표님, 커피 여기 두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의 그 맑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긴장했지만 단단한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다. 무세운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도 몰랐다. 할 말 없으면 나가보세요.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내 사무실에 들이지 마십시오. 특히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비서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오후가 되자 비서실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깨고 누군가가 요란하게 등장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 태양그룹의 외동딸 윤채리였다. 그녀는 민 실장의 인사는 가볍게 무시하고 곧장 대표이사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속도 없이 쳐들어온 사람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지훈의 명령을 기억해내고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표님께서는 업무 중이십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윤채리는 어이없다는 듯 서연을 쳐다봤다. 뭐? 약속? 내가 강지훈을 만나는데 약속 따위가 필요해? 너 뭐야? 비켜. 그녀가 서연을 밀치려 했다. 대표님께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윤채리는 물론 민 실장조차 놀랐다. 저 여자가 감히 윤채리를 막아선단 말인가. 윤채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 가로막혔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내가 감히 날 막아? 너 따위가 뭔데? 윤채리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치켜드는 순간 지훈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시끄럽군. 지훈이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윤채리는 그제야 손을 내리고 억울하다는 듯 지훈에게 매달렸다. 지훈 씨, 어제 저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전화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뭐야? 왜 지훈 씨 개인 비서 노릇을 하고 있냐고. 지훈은 윤채리의 팔을 무심하게 떼어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었다. 내 비서입니다. 내가 채용했으니. 그의 대답은 짧았고 윤채리에게는 그 어떤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윤채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훈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런 보잘것없는 여자를 자신의 곁에 두다니. 분노에 차 있던 윤채리의 시선이 구석에 있는 서연의 임시 책상에 꽂혔다. 그녀는 다시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윤채리는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실수인 척 커피를 서연의 책상 위 서류와 바닥에 쏟아버렸다. 어머나 미안해라.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 서류가 다 젖었잖아. 어떡하지? 그녀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새로운 비서라며 이것 좀 치워줄래요? 바닥까지 깨끗하게.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비서에게 바닥 청소를 시키는 것은 그녀를 하녀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민 실장을 비롯한 다른 비서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들은 서연이 울거나 당황하며 허둥대기를 기대했다. 윤채리는 팔짱을 끼고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여자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오서연은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잠시 윤채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맑고 고요한 눈빛에 윤채리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숙여 휴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바닥을 닦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윤채리의 발치에 놓인 수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가리켰다. 윤채리님, 가방이 젖을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옆으로 치워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리고는 휴지 몇 장을 겹쳐 가방 밑에 깔끔하게 받쳤다. 당신의 소중한 물건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무릎을 굽혀 바닥의 커피를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윤채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서연의 행동은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청소를 시킨 자신을 오히려 배려 없고 경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서연은 젖은 서류를 따로 분류하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다 되었습니다. 혹시 새로 커피를 가져다 드릴까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연이 일어나 덤덤하게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내가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 나는 내 일을 한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보였다. 윤채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됐어 라고 쏘아붙이고는 지훈을 노려보았다. 이 모든 광경을 통유리벽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윤채리가 들어왔을 때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무너지거나 혹은 어설프게 반항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저것은 무엇인가? 저 고요한 강인함, 빗속에서 꽃을 지키던 그 모습과 겹쳐졌다. 윤채리는 지훈이 자신을 편들어주지 않자 더욱 화가 났다. 지훈 씨, 저딴 걸 비서라고. 지훈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용건 없으면 돌아가. 나 바빠. 그는 윤채리에게 단 한순간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오서연 씨, 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정리할 자료가 있습니다. 윤채리는 자신이 완벽하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비서실을 떠났다. 그녀는 떠나기 전 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강지훈은 닫힌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데려온 것이 단순한 치유의 미소가 아님을.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심지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충동적인 결정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윤채리가 남기고 간 모욕의 여우는 비서실 공기 중에 며칠 동안이나 감돌았다. 직원들은 오서연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교묘하게 따돌렸다. 그녀의 책상에는 가장 처리하기 까다롭고 자질구레한 업무들만 쌓였다. 하지만 오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자신이 없다는 듯 평온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유리 사무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진성그룹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태양그룹과 고모 강희정이 연합하여 사방에서 그를 압박해왔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그들에게 넘어갔고 매일 밤 그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경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항상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오서연이라는 존재가 미묘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복사기옆 임시 책상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지우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시끄럽게 떠들지도 남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처음 며칠간 지우는 그녀를 폭풍우 치는 밤에 발견한 치유의 미소로만 기억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오서연은 단순한 위안거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다. 지훈이 요구하기 전에 그녀는 다음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해두었다. 대표님, 어제 태양그룹 관련 보고서를 보시는 것 같아서 최근 5년간의 M&A 자료를 따로 요약해두었습니다. 민 실장이 가져오는 보고서는 항상 완벽했지만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오서연이 정리한 자료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훈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숫자 너머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고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잘했군. 계속해. 그는 점차 그녀에게 더 복잡한 자료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재무제표의 주석, 복잡한 계약서의 초안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매번 그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낡은 경영학 서적들을 독파하며 스스로 배운 지식으로 진숭의 엘리트 참모진도 놓친 미세한 오류들을 짚어냈다. 지우는 그녀의 날카로움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저런 재능이 왜 길거리 꽃수레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 한편 자신의 약혼자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낯선 여자에게 망신까지 당한 윤채리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오서연, 감히 내까짓게 날 무시해? 그녀에게 강지훈의 냉대는 익숙했지만 저런 보잘것없는 여자 때문에 자신이 밀려났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그녀는 당장 사설 흥신소에 연락했다. 오서연이라는 여자, 24시간 안에 걔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알아내. 걔가 숨쉬는 공기까지 전부 다 보고해. 난 걔가 기어나온 시궁창이 어딘지 알아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그녀에게 서연은 단순한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 즉 진성그룹을 손에 넣기 위한 결혼에 나타난 예기치 못한 오점이었다.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싱거웠다. 흥신소 직원이 내민 보고서는 몇 장 되지 않았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공장. 그리고 최근까지는 남대문 근처에서 노점상으로 꽃을 팔았습니다. 빚이 좀 있지만 범죄 기록이나 유흥업소 종사 이력은 깨끗합니다. 윤채리는 보고서를 구겨버렸다. 고작 이거. 그냥 가난한 고아? 그녀는 더럽고 추악한 비밀을 기대했다. 지훈을 협박할 수 있는 약점, 혹은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언가를 원했다. 그녀가 실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한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꽃을 팔아? 길거리에서? 그 순간 윤채리의 이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꽃 파는 여자.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순수하게 꽃을 파는 상인,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를 지칭하는 은어. 윤채리는
이 완벽한 단어의 이중성을 깨달았다. 증거. 필요 없었다. 소문은 증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즉시 진숭그룹 내부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민지원 실장이었다. 민 실장은 윤채리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강지훈 밑에서 일하면서도 언젠가 태양그룹으로 옮겨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윤채리는 그녀에게 은밀한 정보를 흘리며 걱정하는 척 말했다. 민 실장, 나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지훈 씨가 새로 들인 그 비서 말이야. 오소연 씨, 민 실장은 귀를 쫑긋 세웠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채리 씨? 윤채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사람을 좀 시켜 알아봤는데 그 여자 길거리에서 꽃을 팔던 여자래. 그것도 아주 질이 안 좋은 동네에서. 무슨 뜻인지 알지? 지훈 씨가 순진해서 그런 여자한테 속고 있는 것 같아. 그룹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민 실장이 어떻게 좀... 민 실장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다. 대표의 총애를 받는 저 촌스러운 여자를 끌어내릴 명분. 세상에, 정말입니까? 어쩐지... 알겠습니다, 채리 씨. 제가 한번 알아보죠. 전화가 끊기자마자 민 실장은 비서실의 다른 직원에게 우연히 들은 얘기인 척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오소연 씨 말이야. 걔가 원래 그런 일 하던 애래. 네? 그런 일이요? 쉿, 조용히 해. 대표님이 길에서 데려왔다잖아. 근데 그게 그냥 꽃장사가 아니라 밤에 알지. 꽃 파는 여자였다고. 소문은 진숭타워 전체로 퍼지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CEO가 길거리 창녀를 개인 비서로 앉혔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급속도로 부풀려졌다. 직원들은 이제 오소연을 경멸하는 것을 넘어 혐오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인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제호, 여자가 대표님이랑 잤대. 얼마나 잘했으면 비서 자리를 꿰찼을까. 어쩐지 하는 짓이 천박하더라니. 오소연은 그 시선과 속삭임을 정면으로 맞았다.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꽃 파는 여자라는 단어가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편견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모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였던 비바람 속에서도 지키려 했던 그 순수한 꽃들이 더러운 의미로 변질되는 것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화장실 칸에 숨어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소문을 즐기던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소동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이사회를 앞두고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비서실의 분위기, 그리고 민 실장의 미묘하게 만족스러워 보이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민 실장을 호출했다. 무세운 일이지. 비서실이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운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나 마지못해 보고하는 척 연기했다. 대표님, 그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오소연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 네, 오소연 씨의 과거 직업에 대한 아주 불미스러운 소문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오소연 씨가 대표님의 개인 비서라는 직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지훈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민 실장의 말을 끊었다.
내 비서가 누구여야 하는지 내가 결정해. 당신은 내게 보고만 하면 돼. 나가봐. 민 실장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우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불미스러운 소문. 그는 윤채리의 잔인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 프리지어를 들고 웃던 서연의 맑은 미소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벌인 이 추악한 짓을,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잊고 있던 약혼의 굴레를 다시금 실감했다. 개꽃 파는 여자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오서연의 뒤를 따랐다. 소문은 이제 단순한 수군거림을 넘어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면 사람들은 보란듯이 길을 비키며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그녀가 들고 가던 서류 더미에 일부러 부딪혀 흩어버리기도 했다. 어머, 미안. 더러운 게 묻었을까봐 피하려다 그만.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 꽂혔다. 민 실장은 이 모든 것을 방관하며 오히려 부추겼다. 그녀는 이제 서연에게 잡무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유령 취급했다. 서연의 책상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곳에 앉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시간을 이용했다. 그녀는 버려진 신문과 경제 잡지들을 읽으며 진숭그룹과 태양그룹의 역사를 파고들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일을 주지 않았기에 그녀는 스스로 할 일을 찾았다. 그녀는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은 공격자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울부짖으며 뛰쳐나가거나 적어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서연의 태도는 너무나도 덤덤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욕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듯 행동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공격인 동시에 강지훈을 향한 공격임을. 폭풍은 진숭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에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태양그룹과의 합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지훈은 이 회의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태양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전략을 발표해야 했다. 회의실에는 강지훈의 편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고모인 강희정이 한쪽에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태양그룹의 윤 회장, 윤채리의 아버지가 이사 자격으로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지훈은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태양그룹이 제시한 합병 조건의 독소 조항과 진숭의 잠재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압도했다. 하지만 윤 회장과 강희정은 그의 보고서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들은 더 확실한 무기를 준비해왔다. 지훈이 핵심 재무자료를 화면에 띄운 순간 윤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잠시만, 강 대표.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윤 회장은 지훈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회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벽 쪽에 서 있던 오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강 대표, 프레젠테이션은 아주 인상적이군. 하지만 나는 지금 그 숫자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논의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중후했지만 그 안에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기업 경영의 기본은 신뢰와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강 대표는 그룹의 핵심부, 이 비서실에 아주 의심스러운 인물을 들였다고 들었소. 직원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직원을, 그것도 대표의 최측근에 두는 것은 리더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노골적인 공격이었다. 강희정이 즉시 윤 회장의 말을 받았다. 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사님들. 지훈아, 너도 들었겠지. 지금 회사 전체가
그 여자애 때문에 시끄러워. 어떻게 그런 출신의 애를 내 비서로 앉힐 수 있니?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진숭그룹 전체 체면이 걸린 문제라고. 다른 이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윤 회장과 강희정에게 포섭된 상태였다. 강 대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저 직원을 해고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태양그룹과의 중요한 논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화살이 오서연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거대한 회의실 한가운데 수십 명의 날카로운 시선에 갇혔다. 그녀는 자료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등은 꼿꼿했다. 그녀는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할 말이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출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에 순간 쾅 하는 굉음이 회의실을 울렸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강지훈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지우는 윤 회장을 얼음 같은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윤 회장님, 지금 제 경영 전략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 사생활을 신문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두를 압도했다. 윤 회장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강 대표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오. 저런 여자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어떻게 진숭을 이끌겠소? 그는 경멸적으로 서연을 손가락질했다. 그 순간 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긴 테이블을 천천히 돌아 자신을 고발하는 이사들과 오서연의 정중앙에 섰다. 그는 윤 회장의 손가락질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쪽은 오서연 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저런 여자가 아닙니다. 내 비서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자신의 등 뒤에 완벽하게 감쌌다. 내가 채용했습니다. 오서연 씨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진숭에서의 그녀의 업무 능력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윤 회장과 강희정을 번갈아 보았다. 이 더러운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윤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중요한 시기에 비겁한 루머를 퍼뜨려 내 직원을 공격하고 그것을 빌미로 내 입지를 흔들려는 모든 시도는 진숭그룹에 대한 명백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는 고모인 강희정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지훈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보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얼음 왕국에 누구도 들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보잘것없는 여자를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 윤 회장과 강희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틀어졌다. 지훈을 도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그의 결단력과 리더십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오서연은 자신의 앞에서 자신을 막아선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방패가 되어주었다. 빗속에서 자신에게 명함을 내밀던 그 차가운 손이 지금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불꽃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흩어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자, 이제 사적인 공격은 끝난 것 같으니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제안하는 진숭의 방어 전략은.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말을 끊거나 반박하지 못했다.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비서실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노골적인 괴롭힘은 없었다. 강지훈의 공개적인 방어는 오서연에게 보이지 않는 방패를 씌워주었다. 하지만 그 방패는 동시에 그녀를 더욱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경멸했다. 그녀는 대표의 여자라는 새로운 낙인이 찍힌 채 여전히 구석진 책상에 고립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겼지만 그것은 전투였을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윤 회장과 강희정은 잠시 물러났을 뿐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이 오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고 약점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등을 막아섰을 때 느꼈던 서연의 그 꼿꼿한 침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감내했다.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충동적으로 데려온 저 여자가 이제 이 전쟁의 일부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녀의 침묵이 그 어떤 변명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그날 밤 지우는 비서실의 모든 직원을 퇴근시켰다. 민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사무실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 남았다. 거대한 빌딩의 꼭대기층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복사기업 서연의 임시 책상으로 다가갔다. 서연은 이미 퇴근했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경제 잡지를 읽고 있었다. 오서연 씨, 그가 불렀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대표님. 지훈은 그녀의 책상 위에 쌓인 잡지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전부 진순그룹의 과거 기사들과 재무 분석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스스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지훈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돌아섰다. 서연은 의아했지만 조용히 그를 따랐다. 지훈의 사무실은 거대했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 2개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태양그룹의 공식 합병 제안서 원본과 진숭의 법무팀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였다. 이건 민 실장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자료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법무팀은 이 제안서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합병 조건이 다소 불리하지만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분명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지. 그는 강희정에게 매수된 이사들을 떠올렸다. 오서연 씨, 당신은 나를 위해 일합니까? 질문은 갑작스러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대표님께서 주신 기회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지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이게 당신 일입니다. 오늘 밤 안에 이 서류들에서 우리 법무팀이 놓친 것을 찾아내세요. 무엇이든 사소한 각주 하나, 이상한 숫자 하나라도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진숭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이 검토를 마친 문서를 길거리에서 꽃을 팔던 여자에게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험이자 동시에 지훈이 그녀에게 거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는 그녀의 다른 시각이 필요했다. 편견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시각 말이다. 서연은 서류의 무게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 자신을 꽃 파는 여자로 모욕했던 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방패막이로 삼아준 이 남자에게 자신이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님을 증명할 기회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비어있는 옆 회의실로 들어갔다. 시간이 흘렀다. 자정이 넘고 새벽 1시가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서연은 회의실 테이블 가득 서류를 펼쳐놓고 그 안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법률 용어나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숫자를 꿰뚫어 보는 직관력과 무엇보다도 살아남기 위해 배운 절박한 논리가 있었다. 그녀는 보육원 시절 도서관에서 버려진 낡은 경영학 서적과 회계 원리 책들을 읽으며 밤을 새우곤 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꽃을 팔면서도 틈틈이 신문의 경제면을 읽었고 세상이 어떻게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지 어깨너머로 배웠다. 그녀는 법무팀처럼 법조항을 분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돈의 흐름을 달쫓았다. 태양그룹의 제안서는 진숭의 자회사 중 하나인 진숭비오의 부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진숭비오는 최근 몇 달간 원자재 공급 차질과 악성 부채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 상태였고, 태양그룹은 이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유리하게 이끌려 하고 있었다. 법무팀은 이 진숭비오의 부실이 불운한 경영 환경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 불운의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제안서의 각주에 아주 작게 언급된 진숭비오의 주요 원자재 공급 업체 리스트를 주목했다. 그리고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그 공급 업체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확인했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공급 업체들은 모두 상장되지 않은 작은 회사들이었지만 최근 몇 달간 동일한 패턴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입한 투자회사가 있었다. 그 투자회사의 이름은 생소했지만 그 회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자 그 끝에는 태양그룹의 유령 회사가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공격이었다. 태양그룹은 진숭비오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생명줄인 공급 업체들을 먼저 말려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진숭비오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뒤 이제 와서 마치 구원자인 척 합병 제안서를 내민 것이었다. 이건 합병이 아니에요. 서연은 중얼거렸다. 이건 약탈이에요. 법무팀은 제안서에 문구만 검토했기에 이 사실을 놓쳤다. 그들은 태양그룹이 진숭비오를 구제한다는 명분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구제라는 말 뒤에 숨겨진 잔인한 포식자의 이빨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자료들을 챙겨들고 지훈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지훈은 소파에 기댄 채 지친 눈을 감고 있었다. 대표님.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훈이 눈을 번쩍 떴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대표님, 이걸 보십시오. 진숭비오는 부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분석가의 날카로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공급 업체들의 주가 차트와 태양그룹의 유령회사 자금 흐름도를 가리켰다. 태양그룹은 진숭비오의 공급망 전체를 비밀리에 공격해왔습니다. 원자재 값을 폭등시키고 계약을 파기시켜 진숭비오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망가뜨린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이자
지우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에는 의심으로, 다음에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늘한 분노로 표정이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최고 법무팀과 재무팀이 몇 주간 매달리고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이 여자가 단 몇 시간 만에 발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떨던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을 꿰뚫어 본 전략가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미소에 이끌렸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자신은 처음부터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이 강인함과 명철함을 본능적으로 알아봤던 것인지도 몰랐다.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연이 가져온 자료를 집어들었다. 오서연 씨, 당신은 해냈군.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결정이 진숭그룹 전체를 구할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음을 예감했다. 오서연이 태양그룹의 숨겨진 음모를 밝혀낸 다음 날, 강지우는 즉각적인 방역에 나섰다. 그는 법무팀과 재무팀을 소집하여 오서연이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태양그룹의 불공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비밀리에 준비시켰다.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강지우는 오서연을 단순한 비서가 아닌 핵심 전략팀의 일원으로 다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 안쪽 보안이 철저한 임시 책상으로 옮기게 했다. 이 소식은 즉시 윤 회장과 윤채리의 귀로 들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오서연을 꽃 파는 여자라고 비웃을 수 없었다. 그 하찮게 여겼던 여자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 것이었다. 윤채리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깟 연 하나 때문에 아빠, 이대로는 안 돼요. 걔가 강지훈 옆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진성을 손에 넣을 수 없어요. 윤 회장의 눈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서연이라는 변수가 강지훈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내 말이 맞다. 이제 단순한 소문 따위로는 안 되겠구나. 그 아이를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다. 그들은 이제 오서연의 신용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자체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다. 그들은 민지원 실장을 이용하기로 했다. 민 실장은 강지훈의 곁을 오래 지켰지만 그녀의 야망은 진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윤 회장은 민 실장이 과거 진숭의 자금을 일부 횡령했다가 간신히 무마했던 약점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민 실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이번 일을 성공시키면 과거를 덮어주는 것은 물론 태양그룹의 핵심 임원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민 실장은 오서연을 증오했다. 자신을 밀어내고 대표의 신임을 차지한 저 굴러온 돌을. 그녀는 윤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모든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이것이 그녀를 완벽한 내부 배신자로 만들었다. 윤 회장은 그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강지훈이 준비 중인 방역 전략 자료를 빼내서 우리에게 넘겨.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오서연이 한 짓으로 완벽하게 조작해. 작전은 치밀하게 실행되었다. 그날 밤 민 실장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오서연에게 검토를 맡겼던 진숭의 방역 전략 보고서 원본 파일에 접근했다. 그녀는 그 파일을 자신의 비밀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곧바로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 로그를 교묘하게 조작했다. 그녀는 파일이 복사된 기록을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오서연의 임시 단말기 IP에서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민 실장은
오서연의 개인 사물함 열쇠를 몰래 복제해 두었던 것을 이용했다. 그녀는 사물함 깊숙한 곳 오서연의 낡은 다이어리 사이에 태양그룹 명의로 발행된 거액의 수표 한 장을 끼워 넣었다. 태양그룹이 그녀를 매수했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서연의 컴퓨터에 태양그룹 관계자와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 초안을 심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진숭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태양그룹이 진숭의 방역 전략을 미리 알고 언론을 통해 진숭그룹이 오히려 태양그룹의 자회사를 공격하려 했다는 역공을 펼친 것이었다. 강지훈이 준비했던 비장의 카드가 무력화된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분노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분명했다. 당장 보안감사팀 소집해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2시간 안에 밝혀내. 보안감사팀이 투입되었고 결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명확하게 나왔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단 한 사람, 오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강희정과 윤 회장이 긴급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정보 유출은 오서연 씨의 단말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핵심 전략 파일이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리 없어. 오서연 씨는 어제 8시에 퇴근했어. 내가 확인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때 민 실장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대표님, 사실 어젯밤 오서연 씨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 실장에게 쏠렸다. 제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오서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유출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강지훈조차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강희정이 승리를 잡았다는 듯 소리쳤다. 이럴 수가. 지훈아, 네가 어떤 애를 네 곁에 뒀는지 이제 알겠니? 저 애는 처음부터 태양그룹이 심어놓은 스파이였어. 꽃 파는 여자가 아니라 스파이였다고. 윤 회장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강 대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유감이오. 이건 단순한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오.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강지훈은 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녀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증거가 더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오서연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것을 내밀었다. 태양그룹 명의의 수표였다. 이것이 오서연 씨 사물함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디지털 증거, 목격자, 그리고 결정적인 물증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오서연은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자신이 경멸하던 민 실장이 자신을 향해 던진 슬픈 눈빛,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미소를 그녀는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에 빠졌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강 대표, 윤 회장이 지훈을 압박했다. 당장 저 여자를 경찰에 넘기시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오. 이 사회는 당신의 판단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소. 강희정도 거들었다. 맞아요.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해. 강지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이사들은 당장 오서연을 해고하고 체포하라고 아우성쳤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여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과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이성적인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시선이 창백하게 질린 채 그를 바라보는 오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빗속에서 보았던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다 못해 끊어질 듯했다. 강희정과 윤 회장의 의기양양한 외침이 강지훈의 귓가를 울렸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책임지고 사퇴해. 모든 이사들이 그에게 대답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그는 이 늑대물이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는 창백하게 질린 오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저 그를 향해 나는 아니에요 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다. 강지훈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 실장의 증언, 조작된 로그, 그리고 결정적인 수표까지.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당장 경찰에 넘기는 것이 맞았다. 그것이 진숭의 CEO로서 조직을 보호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빗속에서 절망을 딛고 피어나던 그 순수한 미소를 기억하는 그의 심장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윤 회장과 강희정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지훈의 의심을 부채질했다. 이 증거는 너무 깨끗했다. 함정은 원래 이렇게 완벽한 법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CEO로서의 지위, 진숭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성 대신 한 여자의 미소가 가져다준 알 수 없는 직감을 믿기로 했다. 보안팀.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의실은 즉시 조용해졌다. 오서연 씨를 내 사무실로 데려가. 외부와는 일절 접촉 금지시켜.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윤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강 대표, 이건 사적인 신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오. 당장 경찰은 내가 부릅니다. 지훈이 윤 회장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그 전에 진숭 내부의 기밀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그리고 누구의 지시로 유출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겠습니다. 이건 내 회사의 일입니다. 내가 직접 처리합니다. 그는 오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데려가. 보안팀 요원들이 서연의 양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움찔하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가 정말 자신을 의심하는 것일까? 지훈은 이사들을 향해 섰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범을 찾아내기 전까지 이사회의 소집은 무기한 연기합니다. 그는 더 이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회의실을 나섰다. 윤 회장과 강희정은 불만스러웠지만 그가 직접 신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기에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찰한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직행했다.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경호팀 2명이 이미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보안팀에게 오서연을 사무실이 아닌 비상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5층 주차장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했다. 몇 분 후 겁에 질린 서연이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나타났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당황했다. 대표님, 이게... 지훈은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시간 없어. 타.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방탄세단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올라탔다. 차는 미친 듯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대표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저는 정말 알아. 지훈이 낮게 말했다.
안다는 게 무슨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거 안다고. 차 안의 공기가 순간 멎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우는 앞만 보며 운전했다. 그 증거들 너무 완벽해. 날 속이려고 만든 가짜야. 하지만 왜 당신이지? 그는 그녀를 한남동 언덕에 위치한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개인 세이프 하우스로 데려갔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한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지우는 재킷을 벗어 던졌다. 여기서는 절대 안전해. 이제부터 우리가 방역할 시간이야. 그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증거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부셔야지. 지훈은 벽면에 스크린을 켰다. 진숭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용 루트였다. 보안팀이 찾은 건 놈들이 보여주고 싶은 가짜 로그야.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해.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훈은 진숭의 모든 보안 기록과 서버의 원본 데이터에 접근했다. 서연은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믿어준 순간 그녀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다. 민 실장,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저를 봤다는 시간이 제가 집 앞 편의점 CCTV에 찍힌 시간과 겹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알리바이는 조작될 수 있어.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민 실장이 왜 거짓말을 했는가예요. 그녀는 이번 일로 무엇을 얻죠? 서연은 지난번 진숭 비호건을 떠올렸다. 대표님, 태양그룹이 진숭 비호의 공급망을 무너뜨릴 때 썼던 유령 회사를 기억하십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왜? 그들이 민 실장을 매수했다면 분명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하지만 대놓고 태양그룹의 이름으로 돈을 주진 않았겠죠. 만약 그 유령 회사를 통해서라면? 지훈의 손이 빨라졌다. 그는 즉시 민 실장의 모든 금융 기록을 추적했다. 스위스 비밀 계좌, 차명 계좌. 하지만 깨끗했다. 그녀는 철저했다. 없어, 깨끗해. 지훈이 좌절한 듯 말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때 서연이 스크린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잠깐만요, 대표님. 저건 민 실장 어머니의 병원비 내역이에요. 지난달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서연은 병원비를 보고 눈이 커졌다. 수술비가 거의 3억 원이에요. 민 실장의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지훈은 즉시 병원의 결제 시스템을 해킹했다. 3억 원의 출처. 그것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되었다. 하지만 그 현금을 인출한 계좌는 찾았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계좌는 민 실장의 어머니가 오래전에 거래했던 작은 상호저축은행의 휴면 계좌였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진숭 비오의 공급업체를 파산시켰던 바로 그 유령 회사였다. 완벽한 자금 세탁이었다. 이것 봐. 서연이 이번에는 지훈이 찾아낸 서버 원본 로그를 가리켰다. 보안팀이 보고한 로그에는 서연의 IP에서 파일이 복사된 기록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복원한 삭제 전 원본 로그에는 다른 기록이 남아있었다. 서연의 IP에서 로그가 기록되기 정확히 5분 전, 민 실장의 개인 컴퓨터 IP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이건 지훈이 중얼거렸다. 민 실장이 먼저 파일을 빼돌렸어.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접속해서 오서연 당신의 IP로 가짜 로그를 심은 거야. 그들은 모든 조각을 맞췄다.
민 실장이 스파이였고 그녀는 태양그룹에 매수되었다. 그녀는 파일을 훔친 뒤 서연에게 완벽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 로그를 조작하고 수표를 심었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났다. 그들은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아군이 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구한 것이 가녀린 꽃 파는 소녀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이 전쟁터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파트너임을 깨달았다. 오서연 역시 자신을 믿어준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남아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새벽빛이 세이프하우스의 통유리창을 비췄다. 강지훈과 오서연은 밤새 찾아낸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스크린에는 민 실장의 자금 흐름도와 조작된 서버 로그 원본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이제는 공격할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눈은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숭타워로 돌아온 강지훈은 즉시 그룹 보안에 관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식이 퍼지자 이사들은 술렁였다. 윤 회장과 강희정은 강지훈이 마침내 오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은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민지원 실장도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춘 채 수석 비서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이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졌다. 강지훈은 지치거나 패배한 기색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죄인처럼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처럼 꼿꼿하게 고개를 든 오서연이 함께였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윤 회장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강 대표, 이게 무슨 짓이오? 윤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감히 저 범죄자를 다시 이 신성한 회의실에 들여 당장 보안팀을 불러. 강지훈은 그의 말을 가볍게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어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의 진범을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민지원 실장 어머니의 병원비 3억 원에 대한 결제 내역서였다. 민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민 실장, 어머님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군.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지? 민 실장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대표님. 그렇지 않아. 지우는 즉시 다음 자료를 띄웠다. 3억 원이 입금된 휴면 계좌의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보낸 곳은 진숭비오의 공급망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유령 회사더군. 태양그룹이 운영하는 이제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민 실장에게 쏠렸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저건 조작된. 강지훈은 그녀의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삭제되었던 서버의 원본, 로그 파일이었다. 이것이 어젯밤 서버의 진짜 기록이다. 화면에는 2개의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밤 11시 2분, 민 실장의 IP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파일을 복사한 기록. 그리고 11시 7분, 다시 접속하여 오서연의 IP로 갖자 로그를 생성하고 원본을 삭제한 기록. 완벽한 범죄의 재구성이었다. 당신이었어, 민 실장. 지훈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파일을 훔친 것도 오서연 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로그를 조작하고 사물함에 수표를 심은 것도 전부 당신이었어. 민 실장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태양그룹에서 윤 회장님이 제 과거 횡령건을 빌미로 협박했어요. 그녀의 자백은 회의실의 폭탄처럼 터졌다. 모든 시선이 이제 민 실장에서 윤 회장에게로 향했다. 윤 회장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강지훈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윤 회장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협박이라. 민 실장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배후입니다. 강지훈은 스크린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진숭비오의 공급업체 파산 과정과 태양그룹의 유령 회사가 어떻게 진숭의 주가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펼쳐졌다. 이것은 오서연이 밤새 지훈과 함께 정리한 태양그룹의 진숭 침탈 계획의 전모였다. 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진숭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몇 년에 걸쳐 계획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시장 교란입니다. 당신들은 진숭비오를 인위적으로 무너뜨렸고 민 실장을 매수해 내부를 교란시켰습니다. 이건 합병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증거도 없는 소리, 감히 태양그룹을 모함해? 증거는 지금 검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받아쳤다. 진숭그룹은 오늘부로 태양그룹을 불공정 거래, 시장 질서 교란,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이 합병은 없던 일이 될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윤채리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지훈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해예요. 아빠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곧 결혼할 사이잖아요. 가족이 될 사람들이 왜 이래요?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인 약혼을 꺼내들었다. 강지훈은 자신에게 매달린 윤채리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다. 그는 그녀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가족? 그의 입가에 잔인할 정도의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내 회사를 파괴하려 하고 내 사람에게 더러운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기억났다는 듯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약혼이라는 게 있었지. 그는 윤채리와 그녀의 뒤에서 분노로 떠는 윤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미안하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내 심장이 단 한순간도 인정한 적 없는 약혼이라 그런지 그따위 것은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군요. 그는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나 강지훈은 태양그룹 윤채리 씨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그는 윤채리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다. 내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훔치려 한 범죄자 집안과 나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혼 선언이 아니었다. 진숭그룹과 태양그룹 간의 전면전을 알리는 강지훈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윤 회장과 윤채리는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서연은 조용히 강지훈의 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꽃 파는 소녀가 아니었다. 이 승리를 함께 이끌어낸 유일한 전략가였다. 약혼 파기 선언과 형사 고발이라는 이중의 폭탄은 진숭그룹과 태양그룹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주식시장은 연일 요동쳤고 언론은 세기의 결혼이 어떻게 세기의 전쟁이 되었는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고 태양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윤 회장과 윤채래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이대로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지금의 태양그룹을 일군 노예한 맹수였다. 그는 감옥에 가기 전 강지훈을 먼저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 즉 진숭그룹 내부에 수년간 심어둔 자신의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지훈 대표이사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킬 긴급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었다. 윤 회장은 강지훈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언론에 강지훈이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약혼을 파기했으며 이는 신뢰할 수 없는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흘렸다. 그리고 그는 오서연의 과거를 다시 들춰냈다. CEO가 불미스러운 소문의 여성에게 현혹되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는 강희정을 비롯한 반대파 이사들을 규합하여 진숭의 소액 주주들과 중립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진숭타워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로 가득 찼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강지훈은 단상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임시직 비서가 아닌 대표이사 직속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단 오서연이 배석해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주주들 사이에서 술렁임을 일으켰다. 윤 회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비장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진숭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강지훈을 가리켰다. 저 젊은 대표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아니, 저 여자에게 현혹되어 그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태양그룹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강지훈이 약혼을 파기한 것이 얼마나 비도덕적이며 충동적인 결정이었는지 열변을 토했다. 신뢰를 잃은 리더가 어떻게 진숭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수조 원짜리 합병을 걷어찼습니다. 지금 당장 강지훈 대표를 불신임하고 진숭을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리더를 선임해야 합니다. 강희정과 그의 편에 선 주주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강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중립적인 주주들조차 술렁였다. 태양그룹의 불법 행위는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혐의일 뿐이었지만 강지훈이 약혼을 파기하고 소문의 여자를 측근에 둔 것은 눈앞의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진숭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윤 회장님의 열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는 감정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과 숫자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의심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윤 회장님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합병을 무산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혹되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앉은 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실과 숫자를 저의 새로운 전략기획실장인 오서연 실장이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모든 시선이 오서연에게 쏠렸다. 꽃 파는 여자로 낙인 찍혔던 저 가녀린 여자가 감히 이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맡는단 말인가? 주주들은 어이없어 했고 윤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강 대표 미쳤군. 저런 애송이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기다니. 오서연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빗속에서 떨던 그날 밤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몸에 맞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엘리트 전략가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오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전체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윤 회장님께서는 이번 합병이 진숭의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진숭비오의 공급망 도표와 함께 태양그룹의 유령 회사가 어떻게 주가를 조작하고 공급 업체들을 파산시켰는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다. 이것이 태양그룹이 말한 선의의 합병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합병이 아니라 진숭의 핵심 자산을 약탈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진숭 법무팀이 놓쳤던 부분, 바로 태양그룹이 진숭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헐값으로 책정했는지에 대한 핵심을 찔렀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진숭그룹의 지난 10년간 재무제표와 함께 강희정 일가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이 나타났다. 윤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숭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자금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강희정 고문님을 비롯한 일부 이사님들이 태양그룹의 비호 아래 그룹의 자산을 횡령해 왔습니다. 이것은 강지훈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오서연이 강지훈 몰래 밤을 새워가며 파헤친 진숭 내부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자료를 분석하다가 우연히 강희정과 연결된 자금 고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강희정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고문님. 서연은 차갑게 받아쳤다. 여기 고문님의 스위스 계좌로 입금된 내역서 원본입니다. 태양그룹이 진숭 비오를 공격하는 대가로 지불한 성공 보수죠. 그녀는 스크린에 결정적인 증거를 띄웠다. 강희정과 윤 회장이 비밀리에 만나 거래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재생되었다. 강당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믿었던 이사들이 적과 내통하여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윤 회장과 강희정은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그들이 강지훈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이 주주총회가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공개되는 처형대가 되어버렸다. 오서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띄웠다. 그것은 진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었다. 주주 여러분, 태양그룹이라는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숭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진숭 비오를 회생시킬 구체적인 전략과 새로운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했고 그녀의 비전은 명확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그 어떤 CEO의 연설보다도 강력했다. 그것은 꽃 파는 여자의 감성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숫자에 기반한 완벽한 논리였고 진숭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전략가의 선언이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강당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한두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강당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중립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강지훈의 리더십이 아니라 오서연이 제시한 진숭의 미래에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강지훈 대표이사 불신님 안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윤 회장과 강희정,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이사들은 주주들의 분노, 어린 시선을 받으며 경호원들에 의해 강당에서 끌려나갔다.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강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여전히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 있는 오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진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구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자신과 진숭그룹 전체를 구원했다는 것을. 주주총회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진숭그룹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당을 빠져나간 윤 회장과 강희정, 그리고 그들의 추종 세력들은 즉시 검찰에 연행되었다. 태양그룹의 주가 조작과 진숭 내부의 횡령 혐의는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진숭의 주가는 잠시 요동쳤으나 오서연이 제시했던 구체적이고 투명한 미래 비전 덕분에 곧바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진숭타워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았다. 비서실의 뱀 같던 긴장감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활기가 넘쳤다. 오서연은 더 이상 구석진 복사기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CEO의 바로 옆 그룹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실장실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꽃 파는 여자가 아닌 실장님이라는 존경 어린 호칭이 붙었다. 그녀의 재능은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만개했다. 그녀는 진숭비오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태양그룹이 망가뜨린 시스템을 복구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녀의 결정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전략은 날카로웠다. 진숭의 베테랑 임원들조차 그녀의 통찰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비바람 속에서 꽃을 지켜내던 그 끈질김으로 거대한 그룹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역시 변했다.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얼음장 같은 냉기는 사라졌다. 물론 그는 여전히 진숭의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그는 더 이상 지독한 위임장 대결이나 족쇄 같던 정략 결혼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에서 빛나고 있는 오서연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모든 업무가 끝나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오서연을 불렀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진숭비오 1분기 실적 개선안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전략기획실장의 모습이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내민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가로 걸어가 비에 젖었던 그날 밤처럼 어둡게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납니까?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서연은 잠시 당황했다. 네,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 지훈이 조용히 고백했다. 내 회사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내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묶여 있었지. 난 그 약혼을 잊고 있었어. 정말로.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약이었으니까. 내 심장이 단 한 번도 뛴 적 없는 죽은 약속이었지. 그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런 내 앞에 당신이 나타났어. 비에 젖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도 당신은 웃고 있었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미소가 내 얼어붙은 세상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어. 난 그 미소가 필요했어. 그 미소가 날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어. 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줄 부적처럼.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는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대표님. 하지만 난 틀렸어. 지훈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당신을 구한 건 내가 아니었어. 당신의 미소가 날 구한 것도 아니었지. 진짜 날 구한 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꺾이지 않는 당신의 영혼이었어.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두툼한 비즈니스 서류 봉투였다. 서연은 또 다른 중요한 계약서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이 꺼낸 것은 딱 한 장의 고급스러운 종이였다. 이건 계약서요. 그가 말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법률 용어나 숫자 대신 단 몇 줄의 글만 적혀 있었다. 계약자 강지훈은 계약자 오서연에게 남은 평생의 시간을 제공하며 기쁨과 슬픔, 폭풍우와 햇살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계약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강지훈은 이미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빗속의 프리지어를 닮은 작고 맑은 노란색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오서연 씨, 난 당신에게 첫 번째 계약을 제안했지. 내 비서가 되어달라고. 그건 내 이기심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냉정하던 CEO가 지금 그녀 앞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계약은 내 진심이야. 더 이상 진순그룹의 후계자나 태양그룹의 사위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 강지훈으로서 당신에게 청하는 거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엔 가문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내 심장을 위한 계약을. 오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속에서 절망하던 순간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차가운 남자. 자신을 꽃 파는 여자라고 모욕하던 세상 앞에서 방패가 되어준 남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빗속의 밤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그를 구원했던 바로 그 치유의 미소였다. 네, 대표님, 그 계약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식물원. 강지훈과 오서연이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걸었다. 진숭은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고 태양그룹은 법의 심판을 받아 해체되었다. 두 사람은 모든 폭풍우에서 벗어나 마침내 평화로운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훈은 작은 꽃가게에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샀다. 그날 밤 당신의 꽃들은 다 망가졌는데. 그가 장미를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며 낮게 웃었다. 서연이 그의 팔에 기댔다. 괜찮아요. 덕분에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의 입맞춤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CEO는 마침내 치유되었고 꽃 파는 소녀는 그의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피어났다.